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 분석하는 이 이슈 분석 시간 가져볼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슈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제 슬슬 하반기 엔터주들 또 컨텐츠주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화 정말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타격을 받았잖아요. 저 같아도 좀 극장 가는 게 꺼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슬 뭐 칸 영화제 수상 소식도 전해지고 또 범죄도시 2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반등의 기미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그간의 낙폭을 좀 만회하기에는 좀 힘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 엔터 콘텐츠주 주가 추이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주가 하락 자체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으면 주가 하락은 상당히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그 보유자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거나 어떤 이걸 계속 투자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미디어와 엔터를 별도로 또 나눠서 봐야 되고 컨텐츠 따로 보고 엔터 따로 보고 영화를 따로 각각 나눠서 본다면 역시 엔터 음반 쪽이 가장 펀더멘털이 가장 견조해서 장기 투자하기에도 엔터 음반 쪽이 가장 좀 좋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텐츠 제작도 넷플릭스 말씀 주셨지만 넷플릭스의 전체 규모가 1분기에 한 20만 정도 감소한 거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분기에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순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기대하는 컨텐츠가 한국 드라마 컨텐츠고요. 그래서 1분기에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인가 그 학교물 네.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두 개 정도가 여전히 5위권 안에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거 텐트폴 100억 이상 투자하는 그 드라마 제작 관련돼서 이 부분이 기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3개월 고점 대비로는 한 5% 하락한 수준이지만 이 하이브나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과도하게 20% 넘게 빠졌거든요. 평균을 내보면. 근데 이제 먼저 일때 가장 시총이 큰 9조 3천억대 하이브 같은 경우는 3개월 최고점 대비로는 48% 하락했습니다. 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역시 지속 매도하다가 다시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여전히 15.3%로 견조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큰 이제 CJ ENM 같은 경우도 3개월 최고점 대비로는 약 20% 빠졌는데 역시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0% 하락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부분이 좀 주가 하락을 이은 걸 보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업종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나 고점 대비 3개월 고점 대비 20% 빠졌지만 최근에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7일 연속으로 폭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 상황은 JYP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3개월 고점 대비 35% 하락했지만 기관이 매수 중이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CJ CGV가 가장 최근에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고점 대비 10% 빠진 수준이지만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기관은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에 상당히 많이 움직인 것 같고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엔터 쪽과 이 드라마 제작 쪽이 좀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훑어주셨는데 저는 좀 펀더에 훼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런데 결국에 시장도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 엔터 컨텐츠도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야기하면서 JYP, SM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국내 주요 아이돌 그룹들 이 글로벌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면서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걱정이 되는 게 매크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지금 우호적인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리도 걱정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기대는 되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이 기대가 되는 상황만큼 정말 같이 올라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금리 관련돼서는
이 엔터 관련된 회사는 모두 순현금 보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는 상태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차입을 해서 하는 회사들한테 재무구조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엔터 관련된 4개사, 상위 4개사는 모두 상당히 순현금 구조로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기존의 아시아권에서 탈아시아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 지역 다변화가 굉장히 큰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일본과 그 동남아시아 쪽 외에 미국과 유럽 서구권의 매출이 2017년 약 5% 정도 수준에서 2022년 올해는 20% 넘게까지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례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콘서트 가격이 얼마에 팔린지 아세요? 글쎄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원래 보통 예상하는 티켓가가 8만 원, 9만 원이거든요. 근데 실제 팔린 가격은 대다수가 40만 원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아, 그럼 거의 뭐 5배 그 엄청난 정도. 4배, 5배, 거의 5배인데요. 180개국에서 6만 5천 명이 넘는 팬들이 나왔고, 유럽 최대로 K-팝 콘서트가 이렇게 성황리에 나왔다는 것은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트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9회 예정이 돼 있고, 평균 모객은 2만 이상, 최소 2만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후속으로는 스트레이키즈가 아레나에서 12회 공연 예상. 이거 다 북미권입니다. 세븐틴이 아레나에서 12회라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BTS하고 뭐 블랙핑크 정도에 딱 국한돼 있었거든요. 네. 뭐 트와이스 요즘 3개 팀이었는데, 지금 그 밑단에 기존의 1세대, 2세대를 넘어선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생 아티스트들이 막 대거 아레나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돔토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K-팝 공연 수요 자체가 2022년에 28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가장 핵심은 아티스트의 수명 주기가 축소되고 있다. 그 말은 짧은 6개월도 데뷔한 지 안 된 걸그룹이 음반 판매량이 30만 장씩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지금 누적 그 올해 4월 달만 해도 누적 전체 연간 음반 판매량 이미 27%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터 4개사의 그 핵심 음반 판매량, 이제 올해 전체로 치면 6천만 장 시대, 판매량 6천만 장 시대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보이그룹이 상당히 역시 판매가 좋은데요. 보이그룹 평균이 120만 장으로 보이그룹의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터사를 좀 눈여겨보자. 그리고 걸그룹은 평균 40만 장.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음반 판매가 단순히 보복적 소비를 넘어서 강력한 팬덤 소비의 선순환을 가고 있다. 그래서 무대로 그 콘서트 참여해서 입덕한 이제 구매자가 콘서트 티켓으로 이제 코어 팬덤을 형성하고, 그 코어 팬덤이 옛날 음반까지 사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형 아티스트, 그러니까 JYP, SM, YG 같은 경우는 옛날 음반이 상당히 그 리와인드 돼서 되게 잘 팔리고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2020년 말 최초 유튜브 계정을 만든 아티스트들이 주 핵심층은 이 음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 Z세대라고 하는 Z세대 중심의 이 뭐 틱톡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틱톡의 K-팝 영상 개수만, 생성수만 1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K-팝이 이 음악 트렌드를 주도하는 Z세대의 마음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구독자 수만 봐도 블랙핑크가 막 7,500만 명이 네. 달할 정도로 되고요. BTS 뭐 6,700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EQ의 부정적인 가이던스지 EQ의 실제 실적이 나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유일하게 가입자 순증 109만이 나왔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한국 드라마 가장 최근 인기 시리즈 6개 중에 2개가 한국 드라마인 만큼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경쟁력이 여전히 견조하다. 그리고 넷플릭스 자체가 올해도 2022년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8,500억 투자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넷플릭스 투자 규모로 비하면 5%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5% 미만이 충분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 컨텐츠의 경쟁력은 오히려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구조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스타 작가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마진을 30% 확보한 상태에서 그 오리지널로 선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이익 구조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엔터 모두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구조적으로 나빠질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상황 자체가 걱정되다 보니까 이게 또 드라마나 엔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 걱정은 덜어내도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매크로 이슈를 좀 덜어낸다고 해도 그래도 또 엔터주들은 개별적으로 걱정이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BTS 이거 군대 가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뭐 하이브는 이렇게 BTS의 군대 군복무 이슈가 남아 있고 또 SM 뭐 지금 뭐 매각된다 뭐 어쩐다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YG는 워낙에 또 활동이 좀 뜸하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자, 이런 개별적인 이 엔터주들의 요소들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 될까요? 4개 엔터사 중에 말씀 주신 BTS가 가장 타격은 클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역시 하이브의 아주 높은 BTS에 대한 매출 의존도거든요. 그렇죠. 매출 의존도가 55%,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80%, 85%에서 30% 많이 줄인 부분을 최근에 아주 TXT라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 네. 밑단에 있는 그다음에 뭐 이제 신규 걸그룹인 르세라핌 포함해서 뭐 르세라핌도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상당히 이제 하반기에 그 BTS의 소위 말하는 동생 그룹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BTS 여전히 비중이 좀 크긴 크네요. 매출 55%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BTS 완전체가 모두 한꺼번에 군대를 가느냐 아니면 쪼개서 갈 경우에는 보통 보면 유닛으로 활동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활동할 경우 그렇게 막 이 실적이 엄청나게 깨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실적 불안감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하반기 그 BTS 밑단에 있는 2년차, 3년차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좀 주목해보자. 세븐틴 같은 경우도 TXT 외에 세븐틴 같은 경우도 연간 판매량으로 치면 100만 장 넘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BTS에 대한 그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 관련돼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분명히 최대주주 매각은 될 거지만 그 부분이 시장의 우려로 반영되고 있어서 SM은 좀 다소 지배구조가 깨끗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하이브보다는 SM이 저는 좀 더 그냥 그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고요. 물론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이 지배구조 개선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더 그 지배구조 개선에 실제 반영될지는 좀 의문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YG 역시도 빅뱅이 컴백했지만 전혀 음반 판매라든지 뭐 콘서트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 실물 이 판매가 부진한 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블랙핑크 완전체도 지금 2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YG 같은 거는 좀 다행인 거는 굉장히 이 하반기에 이 아이콘 위너 트레저 이 3인방이 상당히 콘서트와 대규모 이 공연 관련된 MD 매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SM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해외 공연이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동남아 외에 미국과 유럽까지 이 권역이 확대되는 거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저변에는 K-팝의 소비 저변 확대 그리고 소비층의 다양화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간에 차별화돼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좀 지배구조가 깨끗한 JYP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JYP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뭐 우리 국내 아이돌들이 참 예전에는 여기 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만 정말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인기가 정말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K 컨텐츠 자체도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동남아에서만 한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국에서도 다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올해 엔터주의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목소리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 뭐 아까 엔터주에서 JYP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다른 종목들 또 제시해 주시고 투자 전략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엔터주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형 오프라인 콘서트, 그다음에 해외 매출 다변화, 그다음에 굿즈 상품이라는 ND 상품이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JYP는 핵심은 그 해외 매출 확대하고 그다음에 MD 매출이 지금 100만 규모로 공을 개최하면 연간 매출, MD 매출 한 500억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JYP 지금 PER 26배 수준이 굉장히 5만 원 초반, 5만 원 중반까지 빠지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컨텐츠층에서는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기존에 25편 정도 하는 게 올해 33편까지 당연히 100억 이상 투자, 150억 이상 투자하는 텐트폴 포함해서 평균 평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큐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 작가 같은 경우는 30% 마진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 가격의 증가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간 매출로도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연간 매출은 한 25% 증가, 매출 6천억까지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이제 하반기에 그 상반기 넷플릭스 부진한 실적을 좀 축소 우려와 더불어서 지금 영업이익단에서는 53% 증가한 800억까지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는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경쟁력 있고요. 지금 PER 상으로도 가장 역사상 저평가인 한 30배 초반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평균 내보면 PER 거의 50배 정도 받던 회사인데 지금 34배니까 굉장히 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